사람들은 결혼식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의 온 세상이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고 이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몇 달 동안 제 면전에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가 그 일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하고 파괴적이어서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든 어떤 것.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복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고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6살이었고 우리가 사는 작은 동네인 푸른솔 마을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약혼자 박준혁과 함께 사는 아늑한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가슴속에 따뜻한 만족감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4년을 함께했고 1년 동안 약혼했으며 우리의 결혼식은 6월 15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여름, 결혼식을 위한 완벽한 여름날이었죠. 준혁은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부드러운 갈색 머리와 웃을 때 예쁘게 주름지는 녹색 눈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완벽한 한 쌍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남선녀 커플이라고요. 서연 씨는 정말 복 받았어요. 제 반아이들의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실 때마다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멋진 남자예요. 그리고 저 반지 좀 봐요. 그들은 제 손가락에 있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8개월 동안 저축해서 사준 것이었죠.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믿었습니다. 제 신부 들러리는 김지수였는데 우리는 7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막 잠에서 깼다고 주장할 때조차도 항상 완벽해 보이는 긴 검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남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사람이었고 제가 아플 때 제 머리를 잡아주고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밤새도록 함께 있어주고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보다 더 서럽게 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청혼했을 때 그녀는 제가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기뻐. 이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거야. 그녀는 마치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결혼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식장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진 오래된 가든 팰리스 웨딩홀이었죠. 그녀는 저와 함께 케이크를 맛보고 부케를 고르고 제 글씨가 어린아이 악필 같다는 이유로 그녀의 완벽한 손글씨로 청첩장을 쓰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넌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녀는 우리가 웨딩 잡지와 드레스 샘플에 둘러싸여 앉아있을 때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야, 서연아. 준혁 오빠는 널 가진 게 정말 행운이야. 저는 그녀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 둘 다를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는 마지막 드레스 피팅, 최종 세부 사항 점검, 그리고 커져가는 설렘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대현이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옷장에 걸려있는 제 드레스를 볼 때마다 우셨습니다. 아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거울 앞에서 신부 아버지의 축사를 계속 연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여동생인 진주, 이모 할머니까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82살의 그녀는 정신이 또렷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60년 동안 저희 이모 할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결혼식 당일이 전부가 아니란다, 애야. 그녀는 전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날에 관한 것이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설렘이 사라졌을 때 서로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거야. 현실이 닥쳤을 때 너를 다시 선택해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과 저는 전에 힘든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심장마비, 제가 교사직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의 스트레스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고
제 미래를 향해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6월 15일은 밝고 맑게 밝았고 여름 더위를 식혀줄 만큼의 산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전통에 따라 하룻밤을 보낸 어린 시절 제 방 침대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가 제가 12살 때 달아주신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저는 다시 어린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안전하고 사랑받고 꿈으로 가득 찬. 그러다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이 제 결혼식 날이라는 것을. 집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긴장을 풀기 위해 군대를 먹일 만큼의 음식을 만들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빠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특유의 톤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현이는 언제나처럼 샤워하면서 음치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칭을 하며 놀랍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계획은 끝났습니다. 모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 나타나서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제 휴대폰이 윙윙거렸습니다. 준혁의 문자였습니다. 좋은 아침. 나의 아름다운 신부. 예식장에서 빨리 보고 싶어.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곧바 예비신랑. 또 다른 진동. 이번에는 지수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네. 너무 설레서 잠을 거의 못 잤어. 지금 헤어 메이크업 받고 있어. 끝나고 너 준비하는 거 도우러 갈게. 완벽할 거야. 아침은 헤어롤러, 메이크업 브러쉬, 그리고 긴장된 웃음소리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사진작가는 10시에 도착해서 제 들러리인 지수, 제 사촌은 지, 그리고 준혁의 여동생 지혜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신부로 변신시키는 모든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제 드레스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섬세한 레이스 소매와 저를 공주처럼 느끼게 해주는 풍성한 스커트가 있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 내 딸,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벌써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진주 이모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 그녀의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거울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너무 빨리 사라져서 제가 상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우리는 가든 팰리스 웨딩홀로 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식은 2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사진 촬영은 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동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얀 장미와 안개꽃이 모든 곳을 장식했습니다. 의자들은 준혁과 제가 서약을 교환할 단상을 향해 완벽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이미 정원에 준비되어 있었고 하얀 리넨으로 덮인 원형 테이블과 지수와 제가 전날 밤 3시간 동안 준비한 중앙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완벽해. 저는 숨을 쉬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완벽한 거지. 지수가 제 팔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는 널 보면 넋을 잃을 거야. 식까지 1시간이 남아서 저는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 신부 대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진작가는 별도의 공간에서 신랑 들러리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고 저는 준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있을까, 설레고 있을까? 그도 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이어진 것 같은 운명적인 느낌을 받고 있을까? 1시 30분에 지수는 부케를 확인하고 연주자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립스틱 번지게 하지 마. 1시 45분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웨딩 코디네이터인 김 실장님이었습니다. 서연 신부님,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절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님이 몇 분 늦으실 것 같아요.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제 뱃속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늦는다고? 준혁은 절대 늦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차가 막히거나 막판에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남자들은 가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시작 시간을 15분 미루면 될 거예요. 저는 걱정을 떨쳐내려고 애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아마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항상 정시에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시에 김 실장님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예식을 좀 더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신랑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고 전화도 안 받으세요.
이제 꿈틀거리던 불안감은 완전히 매듭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들러리들은 어디 있고요? 아버님은요? 그분들은 여기 계시고 준혁 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준혁에게 직접 전화해 보았습니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어디 있어?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근처에 서 있던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걔는 20분 전에 상황 확인하러 갔는데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걔가 나간 이후로 못 봤어. 제 뱃속의 매듭이 조여졌습니다. 지수에게 전화해 보았습니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2시 15분이 되자 하객들은 안절부절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에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걱정과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굳은 얼굴로 문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딸,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게. 설명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혁과 지수 둘 다 사라졌고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식 날에 호텔. 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는 어젯밤에 호텔에 방을 잡았어. 알잖아, 결혼식 전에 신부를 보지 않는 거.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아니요, 그 말은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제 약혼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가 왜 여기 없는지 알아야겠어요. 호텔 그린파이는 예식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고 차를 향해 걸어갔고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아기 오리들처럼 제 뒤를 따랐습니다. 진주 이모 할머니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제 팔꿈치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도 같이 가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애야, 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오래 살았어. 혼자 이 일을 마주해서는 안 돼. 운전은 몇 분도 채 안 되었을 텐데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드레스를 매만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모든 것에 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마 준혁은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응급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의 휴대폰이 꺼져서 시간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그린파이는 한 세기가 넘도록 이 동네에 있었던 매력적인 호텔이었습니다. 준혁은 결혼식 전날 밤 허니문 스위트를 예약했는데 몰디브에서의 실제 신혼여행 전에 사치를 미리 맛보고 싶다고 농담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달콤하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로비에 서 있을 때 나이든 데스크 직원은 혼란과 연민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237호실입니다. 그녀는 제가 요청한 예비키를 건네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저 모퉁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연이는 모든 것을 설명해줄 기적의 문자를 바라는 듯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아빠의 턱은 그가 몹시 화가 났지만 저를 위해 참으려고 할 때 짓는 표정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진주 이모 할머니는 제 옆에 서서 그녀의 작은 손을 제 팔에 얹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도는 짙은 버건디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노쇠 벽등이 벽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37호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무거운 나무 문과 노쇠 명판이 달린 허니문 스위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열쇠를 손에 들고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텔은 조용했지만 방 안에서 무언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 움직임.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먼저 노크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미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있었고 이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고 이미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오후 햇살의 대부분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적응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대는 뒤엉킨 시트와 흩어진 옷들로 엉망이었습니다. 남자의 예복, 준혁의 예복. 그가 저와 결혼하기 위해 입기로 되어 있었던 예복이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들러리 드레스, 보라색 들러리 드레스, 지수의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준혁과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었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벌거벗은 채로 밤을 함께 보낸 연인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수의 긴 검은 머리가 준혁의 가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잠결에도 그녀를 가까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제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방이 빙빙 돌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정말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제 뒤에서 엄마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대현이는 마치 한 대 맞은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서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탁자 위에 빈 샴페인 병, 화장대 위에 흩어져 있는 지수의 액세서리, 그들이 함께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 마치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얼마나 오래?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을까? 그들은 얼마나 오래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바보로 만들었을까? 서연아, 진주 이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제 삶의 폐허를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신부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반은 흐느낌, 반은 웃음. 이 모든 것의 씁쓸한 아이러니는 거의 웃겼습니다. 거의. 준혁은 열린 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했는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 없이 흐릿하게 깜빡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저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그는 숨을 내쉬며 벌떡 일어나 앉으려다 실수로 지수를 깨웠습니다. 서연아, 설명할 수 있어. 설명? 그 말은 속삭임으로 나왔지만 칼날처럼 방을 갈랐습니다. 정확히 뭘 설명하겠다는 건데? 왜 우리 결혼식 날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침대에 있는지 설명해봐. 왜 하객 수백 명이 신부 들러리와 놀아나느라 바쁜 신랑을 기다리며 예식장에 앉아 있는지 설명해보라고. 지수는 이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리려고 시트를 잡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이는 것과 달라.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저는 웃었고 그 소리는 날카롭고 부서졌습니다. 내 약혼자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방금 나를 배신한 것처럼 보여.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해온 것처럼 보여. 그러니 제발, 지수야, 실제로는 어떤지 말해줘. 그들 중 누구도 그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드러내놓고 울고 있었고 아빠는 살인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연이는 순수한 혐오감으로 준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이모 할머니는 그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며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세요. 준혁 오빠 부모님을 부르세요. 지혜도 부르고요. 신랑 들러리들도 부르세요. 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들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세요. 서연아, 준혁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옷을 허둥지둥 찾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황 상태가 역력했습니다. 제발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자. 우리끼리? 저는 그에게 다시 돌아섰고 제 가슴 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킨 후에 이걸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다고? 내가 오지도 않을 신랑을 기다리며 대기실에 서 있게 만든 후에?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두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구나. 얘야. 준혁이는 어디 있니? 모두가 묻고 있어. 호텔 그린파인 237호실이요. 지금 당장 오세요. 모두 데리고 오세요. 저는 네 통에 전화를 더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그의 신랑 들러리, 김 실장님, 그리고 아직 예식장에 있는 제 친척들에게. 뭐 하는 거야? 지수가 가슴에 시트를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제게는 자매나 다름없었던 이 여자는
제 비밀을 지켜주고 제 꿈을 공유하고 그녀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게 할 거야. 제가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다음 20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과 지수는 허둥지둥 옷을 입고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는 설명을 생각해내려고 서로에게 미친 듯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무마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창가 의자에 앉아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진주 이모 할머니는 다른 의자를 차지하고 연극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차분한 주의력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설명할게. 그냥 일어난 일이야. 지수가 뭘 가지러 왔는데 내가 결혼식 전에 옛날 얘기나 하면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고집했어. 그러다 일이 커진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저는 반복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에 내 들러리랑 잤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실수였어. 지수가 작고 절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끔찍한 실수였어. 우리 둘 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서연아, 날 믿어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일어났잖아.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첫 번째 노크는 2시 45분에 있었습니다. 준혁의 부모님, 그의 여동생 지혜, 그리고 그의 신랑 들러리 친구가 문가에 몰려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그 장면을 받아들이면서 혼란에서 충격, 그리고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준혁의 어머니가 목구멍으로 손을 가져가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도착했습니다. 지치고 화가 난 표정의 김 실장님, 제 이모와 삼촌들, 준혁의 들러리들, 심지어 누군가에게 소환된 듯한 사진작가까지. 그는 지금 복도에 카메라를 목에 무용지물처럼 걸고 서 있었습니다. 방은 충격적인 탄성, 분노의 찬목소리, 그리고 준혁 어머니가 우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10초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지혜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오빠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 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고였어. 준혁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술김에 저지른 실수였어. 서연아, 제발,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결혼식을 연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이걸 해결하자고? 그 말은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고 방 안의 다른 모든 목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웨딩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 몇 달 동안 꿈꿔왔던 드레스를 입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지만 그 밑에는 다른 것,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확함. 이걸 해결하고 싶다고? 저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복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잔 걸 용서해달라고? 이런 일이 없었던 척하고 어쨌든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 그걸 바꾸지 않아. 지수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만해. 저는 손을 들었고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말 그만해. 저는 방을 둘러보며 차례로 각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딸처럼 환영해 주었던 준혁의 가족, 자부심과 상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제 가족,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축하하기 위해 토요일을 포기했던 친구들과 하객들,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을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수의 핸드백이 열려있는 화장대로 걸어갔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휴대폰과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호텔 키카드. 이 방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저는 키카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카드에 적힌 번호를 보고 호텔 로고를 보았습니다. 이건 리버사이드 호텔 거네. 시내 건너편에 있는 거. 412호실. 저는 준혁에게 돌아섰습니다. 지난달에 네가 서울에서 대학 동기들 만난다고 했을 때 묵었던 곳 아니야?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그녀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키카드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시내 그랜드 호텔 203호실. 3주 전에 네가 출장 회의가 있다고 했을 때 말이야. 준혁아. 지수는 이제 울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어? 저는 치명적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한 지 얼마나 됐어? 그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얼굴에 모두 쓰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저는 제 질문에 스스로 답했습니다. 아마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 내가 우리 결혼식을 계획하는 동안, 내가 부케를 고르고 케이크를 맛보고 청첩장을 쓰는 동안, 내가 밤에 잠 못 이루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설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을 향해 돌아섰고 제 주위의 얼굴들에서 제 자신의 고통이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고 대신 제 굴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며 계속했습니다. 제 약혼자가 저를 속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조차 아닙니다. 그들 둘 다 그것에 대해 정직하지 못할 정도로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지수를 사랑했다면, 네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면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결혼식을 취소했어야 했어.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기회를 줬어야 했어. 대신 너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남자와의 결혼식을 계획하게 했어. 너는 오늘 아침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거울 앞에 서게 했어. 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목격하도록 모이게 했어. 저는 지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결혼식 청첩장을 쓰는 것을 도와줬어. 내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울 때 내 손을 잡아줬어. 네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는 동안 내가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1년을 되돌려주지는 않아. 미안하다고 해서 내 결혼식 날이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된 굴욕을 없애주지는 않아. 저는 연민과 분노와 충격으로 저를 쳐다보는 이 모든 얼굴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모두들 예식장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이 없는 이유는 신랑이 신부들러리와 자느라 바빠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서연아, 준혁의 어머니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렴. 내 평판,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봐. 제 평판이요? 저는 웃었고 이번에는 씁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유로웠습니다. 어머님, 모든 존경심을 담아 말하지만 지금 제 평판에 대해 걱정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름다운 6월의 날을 내다보았습니다. 시내 어딘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은 시들고 케이크는 먹지 않은 채로 남고 사진작가는 기쁨의 순간을 단 한 장도 담지 못한 채 장비를 챙겨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 있었고 희생자가 되는 것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방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예식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발표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걸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히 정리했어요. 저 사람들은 결혼식을 보러 왔어요. 왜 결혼식이 없는지 알 자격이 있어요. 준혁이 얼굴에 공황 상태가 역력한 채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심이 아니지. 서연아, 제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이건 모든 것을 망칠 거야. 모든 것은 이미 망가졌어.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희가 이 이야기를 통제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진실을 말할 것인지야. 진주 이모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애 말이 맞다. 그녀는 80년의 권위가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이 너 없이 연주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음악에 맞서는 것이 낫지. 저는 감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 그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식장으로 갈 거예요. 준혁 씨와 지수 씨, 당신들도 같이 가요. 난 어디에도 안 갈 거야. 지수가 호텔 목욕 가운을 더 단단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없어. 내 약혼자와 자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지.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옷 입어, 둘 다. 너희가 이 난장판을 만들었으니 너희가 내가 이걸 치우는 것을 도와야 할 거야. 가든 팰리스 웨딩홀로 돌아가는 길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차 뒷좌석에 앉아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푸른솔 마을의 익숙한 거리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뒤에는 차들의 행렬이 따랐습니다. 준혁의 가족, 들러리들, 심지어 예식장에서 불려나온 일부 하객들까지.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윙윙거렸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려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정말 확신하니, 딸? 아빠가 백미러로 제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되돌릴 수 없어. 확신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에 대해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예식장은 우리가 떠났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하고 결코 오지 않을 축하 행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정원을 서성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감에 따라 그들의 얼굴에 혼란과 커져가는 걱정이 보였습니다. 웨딩 코디네이터인 김 실장님은 우리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다행이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모두 모아주세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하객, 업체 직원분들. 5분 안에 예식장에 모두 모이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있을 거예요. 소문은 군중 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 분 안에 거의 200명의 사람들이 축하 행사를 위해 그토록 정성스럽게 배열되었던 하얀 의자를 채우며 식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걱정스러워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지연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버진로드 뒤쪽에 서서 이 모든 얼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이웃. 저를 위해 여기에 있기 위해 시간을 내준 사람들.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준혁과 지수는 도착해서 옆에 서 있었는데 둘 다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의 부모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준혁의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진주 이모 할머니가 제 팔꿈치에 나타나셨습니다. 준비됐니? 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좋아. 기억하렴.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 누구도 그걸 뺏어가지 못하게 해. 저는 웨딩드레스가 각 걸음마다 바스락거리며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를 향해 신부로서 걸어 내려가야 했던 바로 그 통로였습니다. 대신 저는 마이크를 향해, 진실을 향해, 다음에 올 모든 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혼란스러운 목소리의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공간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것이고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뒤쪽에는 창백하고 겁에 질린 준혁과 지수가 보였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없을 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고 막바지 응급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제 약혼자와 제 신부 들러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소리, 충격적인 외침,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는 소리. 뒤쪽에 있는 누군가는 실제로 세상에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했습니다. 1시간 전쯤 준혁 씨의 호텔방에서 그들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근거하면 이것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식을 계획하는 동안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탄성, 더 많은 충격적인 웅성거림. 사람들이 준혁과 지수를 쳐다보기 위해 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둘 다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나 누군가를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결혼식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오기 위해 시간을 내주셨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제가 하려는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장의 끝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장을 닫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준혁과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보세요. 저는 오늘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제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저를 배신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결혼식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과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할 정도로 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각 단어마다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저는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돌아보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면서 내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결혼식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면서 내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군중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단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가 맑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피로연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음식값은 지불되었고 밴드도 여기에 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파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액땜을 했다는 사실을 축하할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에 웃었고 저는 기쁨일지도 모를 감정의 솟구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씨와 김지수 씨, 당신들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는 당신들 둘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줬고 저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결혼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보다 저 자신을 선택한 순간을 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복이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사랑에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한 순간을 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존경심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도 모를 다른 누구에게나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정직하기보다는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반지. 저는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습니다. 그가 8개월 동안 저축해서 산 반지. 제가 1년 동안 매일 감탄했던 반지를 들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 반지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세계 예식장 가장자리에 있는 연못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잠시 햇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작은 첨벙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중은 들끓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박수를 쳤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잘했어, 아가씨?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진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아, 너 그냥 할 수 있어.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했어. 그는 그를 쳐다보는 모든 얼굴들을 사람들의 눈에 섞인 혐오감과 실망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완전히 비이성적이야.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드러내놓고 울고 있는 지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네. 제가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수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너는 이해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나는 너를 자매처럼 사랑해. 자매는 서로에게 이러지 않아. 제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는 내 등 뒤에서 내 인생을 파괴하면서 내 얼굴에 미소를 짓지 않아. 네가 선택했어, 지수야. 이제 그렇게 살아. 저는 몇 시간 만에, 어쩌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기분으로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제 목소리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파티하고 싶은 사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군중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에 당황하며 어색하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 숨을 먹게 할 정도로 제 주위에 모였습니다. 제 사촌 은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신부의 말을 들으셨죠?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푸른솔 마을 역사상 최고의 액땜 파티입니다. 제 연설 동안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밴드는 갑자기 신나는 댄스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누구에게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군중은 실제로 웃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지수는 조용히 떠나려고 했지만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군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얼굴에서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가기 전에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지난 1시간 동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애를 이보다 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지혜를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기도 해요. 그녀는 저를 안아주었고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이 여자는 넌 괜찮을 거야, 얘야. 괜찮은 것보다 더 나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지혜는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머물렀습니다. 준혁의 여동생은 제게 미래의 시누이보다는 친구 같았고 그녀의 눈에 비친 고통은 다른 모든 것만큼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언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맹세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알아. 저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몰랐다는 거 알아. 오빠가 너무 부끄러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더 이상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그는 여전히 내 오빠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그가 한 일을 변호할 필요는 없어.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녀는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오빠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오후가 지나면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될 뻔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을 축하하기로 되어 있었던 피로연은 제 자유, 제 힘,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축하 행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자신들의 액땜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외삼촌은 거의 결혼할 뻔했던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료는 전 약혼자가 자신의 적금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서연 씨를 위하여 누군가가 샴페인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에 대하여. 그 건배는 군중 전체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연 씨를 위하여 저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실제로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 제가 제 가치를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조차도 제 가치를 봐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진주 이모 할머니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제 옆에 나타나셨고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애야? 그녀는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망가질 줄 알았어요. 부서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저는 제 주위에서 자발적으로 터져나온 파티를 둘러보며 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자유로워요. 몇 달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내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네가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애야. 네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82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분명했나요? 그럼 그녀는 제 팔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착한 영혼이야, 서연아. 때로는 너무 착해. 사람들이 너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줄 때조차도 너는 그들에게서 최선을 보려고 하지. 그건 아름다운 자질이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긴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너의 삶을 살아.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너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지, 무엇이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지 알아내고 다시는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 저녁이 깊어지면서 저는 그녀의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래, 저는 결혼식, 결혼한다는 생각, 모든 사람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제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심지어 준혁과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결혼하고 싶었던 것뿐일까요? 저는 동화에 너무 빠져서 그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현실을 무시했던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무시하거나 설명해버렸던 작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때때로 친구들 앞에서 저를 얕보는 방식, 그가 집 밖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방식, 결혼식을 앞두고 몇 주 동안 그가 멀어지고 산만해진 방식, 저는 그것을 결혼 스트레스, 큰 행사를 계획하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커플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미 감정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 맙소사, 지수, 제가 어떻게 그것을 놓쳤을까요? 제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보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도 저는 그것에 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만약에와 알았어야 했는 대로 제 자신을 고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였습니다. 누나. 대연이가 약간 취해서 활짝 웃으며 제 팔꿈치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결혼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결혼 피로연이야. 저는 웃으며 남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너 취했어. 축하하는 거야. 그가 항의했습니다. 내 누나가 방금 평생의 공연을 펼친 완전한 멋쟁이라는 사실을 축하하는 거야. 공연? 장난해? 그 연설, 반지 던지기. 누나가 완전히 상황을 장악한 방식.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누나, 내가 누나 동생인 게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어. 그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연이와 저는 항상 가까웠지만 그는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눈에서 진정한 감탄을 보는 것은 제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를 피어나게 했습니다. 고마워, 대연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그가 술기운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누나가 오늘 한 일은 정말 용기 있고 정말 강인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누나 편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우리 모두 그래. 저는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파티를 둘러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느린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계셨고 서로를 꼭 껴안고 저를 그토록 사랑과 자부심으로 바라보셔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 사촌들과 친구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더럽혀진 기억들을 대체할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준혁의 친구들 중 일부도 남아서 누구 편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제가 제 가치를 보지 못할 때조차도 그들은 제 가치를 보았습니다. 제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완전히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혼자서 찾아 계약한 시내의 아늑한 원룸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언가 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나 지수야. 저는 즉시 끊을 뻔했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로 그녀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녀를 본 적도 없었고 그녀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수야? 저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 그녀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네가 나한테서 듣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시도해야만 했어. 저는 그녀가 쉽게 말하지 못하게 기다렸습니다. 상담받고 있어.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너를 그렇게 심하게 상처 입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너를 질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를 질투했다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너의 관계에 대해 확신했고,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았고, 모두가 나를 제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어. 준혁 오빠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의 의심에 대해 나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의심? 그 말은 저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갇힌 것 같다고 나한테 말했어. 그리고 나는 그에게 너와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대신, 좋은 친구가 되는 대신, 나는 그것을 부추겼어. 나는 그의 감정이 타당하다고, 아마 그도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만들었어. 저는 눈을 감고 가슴속에서 익숙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준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눈이 멀었던 제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말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을. 그리고 일어난 일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해서야. 그것은 내가 망가졌고 그가 겁쟁이였기 때문이었어.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희 아직도 사귀어? 제가 물었습니다. 비록 답을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결혼식 후에 금방 헤어졌어.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기반으로 관계를 쌓으면 그리 견고한 기반이 없더라고. 저는 거의 그녀를 동정할 뻔했습니다. 거의.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것과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했어. 내 말이 맞아.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랬어. 네가 잘 지낸다고 들었어. 그녀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승진했다고 들었어. 행복하다고. 그래. 저는 말했고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저는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6개월 전, 그것은 제 하루를 망쳤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약간 열려있던 문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승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반과 제 아래에 교사팀이 있는 유치원 부서장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는 지역 여성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결혼식을 계획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세계의 다른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이전 3년 동안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게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자신의 판단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제 직감을 무시하는 대신 귀를 기울이고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우선시하는 대신 제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대연이의 문자로 윙윙거렸습니다.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 엄마가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드신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게. 또 다른 문자. 이번에는 은지였습니다. 금요일 여자들의 밤. 시내에 새로 생긴 와인바. 물론이지.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온 또 다른 문자. 안녕하세요, 서연 씨. 카페의 민준입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관심 없으시면 부담 갖지 마세요. 민준. 제가 시내로 이사 온 후 자주 가기 시작한 카페에서 일하는 귀여운 남자. 우리는 몇 주 동안 아침 라떼를 만드는 동안 그냥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재미있었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자를 쳐다보며 설렘일지도 모를 감정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저는 즉시 거절했을 것입니다. 너무 이르다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치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토요일 어때요? 제가 가보고 싶었던 작은 이탈리아 식당이 있어요. 완벽해요. 데이트네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방 건너편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평화로웠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끔찍하고 멋진 날에 진주 이모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는 살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너의 삶을 살아.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며 저 자신을 위해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완전히 제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에 대해 설렜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을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호텔방 문가에 서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을 여자. 때로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 된다는 것을 배운 여자. 저는 제 모습에 미소를 지었고 상상의 잔을 들고 자신을 선택한 서연이를 위하여라고 속삭였습니다. 푸른솔 마을 회관은 풍선과 스트리머로 장식되어 있었고 흥분한 아이들과 자랑스러운 부모들의 수다로 가득 찼습니다. 유치원 프로그램의 연말 학예회였고 저는 방 앞에 서서 제 반 아이들이 몇 주 동안 연습해온 작은 연극을 공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 선생님, 5살짜리 아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대사 다 외운 거 보셨어요? 응, 봤어. 제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죠. 그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완벽했어. 축하 행사가 끝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저는 익숙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의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쁨으로 저를 채웠습니다. 서연 선생님, 저는 제 원장인 박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학부모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극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유아 발달 계획을 이끌 사람을 찾고 있대요. 상당한 승진이 될 것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서연 선생님을 추천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꿈꿔왔지만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를 잡을게요. 서연 선생님, 올해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개인적인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이 직업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열어준 것 같아요.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지난 1년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갈 준비됐어? 민준이 제가 업무를 마치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8개월 동안 사귀었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며 현실적이고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혁이 화려하고 매력적이었다면 민준은 꾸준하고 진실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게 했다면 민준은 제가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준혁이 비밀을 지켰다면 민준은 열린 책이었습니다. 연극은 어땠어? 그가 차로 걸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완벽한 혼돈이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어린 토미가 대사를 잊어버리고 공룡에 대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5살 아이들에게는 그럴 법하지. 우리는 시내를 지나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했던 카페, 우리가 2번째 데이트를 했던 서점,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모든 장소들을 지나 운전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제가 그의 차가 제 집 앞에 섰을 때 말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승진할 것 같아. 큰 승진. 교육부 차원에서.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다 말해줘. 우리는 제 집 앞 현관에 앉아 제가 그 기회에 대해, 그것이 제 경력에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해
제가 얼마나 흥분되고 긴장되는지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하는 그런 종류의 주의력으로 들었습니다. 완전한 집중, 진정한 관심, 판단 없음. 넌 정말 잘할 거야. 제가 끝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널 가진 게 행운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알아. 그래서 그는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부드러운 원을 그렸습니다. 서연아,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야. 올해 네가 이룬 모든 것을 봐.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승진, 쉼터에서의 자원봉사, 제가 쌓은 새로운 우정, 건강하고 정직하며 현실적인 민준과의 관계, 제 자신과 찾은 평화. 재밌네, 제가 말했습니다. 1년 전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준혁과 지수를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모든 것을 얻었어. 나 자신을 얻었어. 우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제가 자란 동네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저는 박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그 회의를 잡을 것입니다. 내일 저는 제가 스스로를 위해 만들고 있는 미래를 향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가 제 낡은 꿈의 잿더미에서 만들어낸 삶에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누군가와 여기에 앉아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결혼식 이후로 정기적인 연락 상대가 된 진주 이모 할머니의 문자로 윙윙거렸습니다. 신문에서 네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봤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얘야. 네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확히 피어나고 있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날 가르쳐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그녀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네가 스스로를 가르쳤지, 얘야. 나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야.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호텔방 문가에 서 있던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고 그녀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에 달려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지, 내가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데? 저는 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기다리거나 벌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의 그런 점이 좋아. 너의 힘, 너의 독립심, 네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방식,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최고의 교훈은 보통 그래. 그날 밤 늦게 민준이 집에 가고 제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여자는 자신감 있고 평화롭고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바로 그 집에서 잠에서 깼던 불안한 신부와는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과 지수를 생각했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잠시 궁금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과거의 일부였고 끝난 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현재나 미래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원봉사하는 쉼터의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독립과 자존감을 향한 자신만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제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배신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진정으로 당신다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감사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를 성장하게 만든 고통에 대한 감사, 저를 자유롭게 해준 배신에 대한 감사, 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발견한 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 완전히 제 자신의 것이고 제 자신의 조건으로 만들어졌으며 제 가치를 보고
그것을 저에게 반영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삶.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고 내일, 승진 면접, 제가 한 번에 하나의 선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해 설렜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완성시켜 주어야 했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이미 온전하고, 이미 충분하고, 이미 자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승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국 교육 잡지에 실렸습니다. 민준과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오랜 대화 끝에야 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준혁이나 지수를 보지 못했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들 둘 다 마을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 즉 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제가 그날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지, 만약 제가 준혁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로 이끌어준 길을 후회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었던 결혼식은 제가 항상 살아야 했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동화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